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깐부 남경부 선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할 것은 응용윤리, 우리가 생활과 윤리를 하는데 그 생활과 윤리는 기존의 도덕 이론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기본적인 어떤 도덕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서양의 이론이 있고 동양의 이론이 있죠. 자, 오늘은 서양 윤리학의 기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윤리학을 대강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어떤 거냐 하면요, 일단 의무론적 전통이 있어요. 의무론. 자, 의무론 하면 누구예요? 칸트죠. 근데 이 칸트는 근대인데, 칸트 이전에 전근대, 뭐 고대, 중세에 의무론적 전통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법 사상.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 기독교라든지, 그다음에 그리스의 뭐 스토아파 기독교 이렇게 해당되거든. 특징은 뭐 신을 믿었다는 거죠. 신. 칸트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믿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근대의 윤리학이 현대에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현대에 칸트를 계승해서 리모델링한 사람이죠. 좀 넓게. 그게 요나스의 책임윤리죠. 자, 요나스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칸트도 뭐 다른 사상가랑 이게 곁들여서 꼭 나오죠. 여기 나오지 않더라도 뭐 칸트가 나올 때는 또 있지. 어디에 있냐면 국제평화이론의 칸트의 영국평화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 사형제 찬반 논쟁할 때 또 칸트가 나오지. 자, 어쨌든 의무론이 있고요. 자, 이 서양윤리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공리주의가 있죠. 자, 공리주의는 고대의 쾌락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거야. 그래서 공리주의 하면 창시자 벤담이 있고요. 벤담의 공리주의를 좀 보완한 인격적 공리주의 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요 둘은 근대지. 보통 행위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어쨌든 현대에 와서 뭐예요? 보다 실천적인 공리주의를 정립한 사람들을 우리가 규칙공리주의라고 하죠. 이거 현대윤리학이죠. 시험 문제 규칙공리주의는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독자적으로 이제 현대윤리학. 그 대표적인 게 2개 정도 더 있는데, 덕윤리와 배려윤리. 덕윤리, 배려윤리 각각 다른데요. 사실은 1980년대쯤 덕윤리가 부활하고 배려윤리가 거기에 영향을 주거든. 그러니까 덕과 배려윤리 공통점이 좀 많아요.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자, 올해 여기 나올 찬스라고 봅니다. 올해 다시. 자, 그 다음에 매년 나오는 게 누구냐면 하버마스지. 하버마스. 이렇게. 하버마스의 공론장애 윤리인데, 이렇게 보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게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뭐 칸트나 벤담이나 덕배려 윤리는 그때그때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건데, 선생님이 올해 예측하기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갑에는 덕윤리, 을에는 칸트, 이렇게 해서 이 서로를 비교하는 거, 또는 갑이 을을 비판하는 거. 현대가 근대를. 덕윤리 대신에 뭐 배려윤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대충 뭐 많진 않아요. 윤리와 사상은 동양윤리, 서양윤리, 뭐 사회사상가에서 한 30명 정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서양윤리에서 뭐 고작 이만큼이죠. 몇 명 안 되지? 그리고 어렵게도 안 나와요. 기본 이론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게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칸트서부터 한번 해볼까? 우리가? 칸트. 자, 많이 들어봤죠, 우리 칸트. 대단한 사람이야, 임마누엘 칸트. 자, 칸트의 의무론. 칸트의 의무론의 기본 특징을 한마디로 한번 얘기하자면, 칸트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도덕의 규칙은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그럼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지. 자연적으로 이 경향성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내년에 뭐 유행할, 뭐 내년 봄에 유행할 패션의 경향성, 현재의 경향성, 뭐 이게 유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간은 뭐야? 이런 거 있죠.
뭐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치?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적 경향성이야. 근데 칸트는 이 자연적 경향성이 의무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의무를 따라라. 근데 이 의무는 스스로 뭘로? 이성으로 수립한 거죠. 이성으로 수립한 거. 요걸 따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것이. 도덕의 기준. 그럼 칸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가원에서 제일 중시하는 건 뭐냐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 동기에 있다는 거야. 동기주의. 동기를 기준 잡는 거야. 즉 이 얘기는 뭐야? 결과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동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동기는 인간이라면 다 갖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번역해서 생득적이다.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지? 생득적. 똑같은 말이 뭐야? 선천적. 또 똑같은 말이 뭐야? 경험 이전에 선험적. 말이 많죠? 뭐 어쨌든 거. 그러니까 동양으로 얘기하면 뭐야 여기?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야 너 양심이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양심. 그치? 이건 동양식 표현이지 유학식 표현. 근데 칸트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얘기해서 뭐라고 해요? 이게 선의지, 선한 의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 굿윌, 그죠? 그걸 갖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야. 이 선한 의지는 누가 명령하는 거야? 실천적 이성, 도덕을 판단하는 이성이 실천 이성인데 실천 이성이 명령하는 걸 따르려고 하는 의지. 그러니까 비슷해 양심이랑. 그러니까 이걸 내면에 타고났고 그것만 따라야 되는 거야. 그죠? 어떤 쾌락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이성, 오직 의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칸트의 윤리학의 특징은 이런 거죠. 도덕의 무엇이 그것이 선의지의 명령인지 그게 도덕의 법칙인지 스스로 어떻게 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칸트가 이 얘기를 준 거야. 도덕의 형식이 있다. 이 형식에 맞는지를 스스로 살펴봐라. 자, 그게 뭐냐면 이건 거야. 선의지는 정언명령의 형태, 이 형식을 따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언명령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거. 그지? 즉, 결과와 무관하고 조건도 없는 거. 그게 칸트의 도덕의 법칙이자 의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정언명령의 반대말은 뭐냐면 가언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언명령. 자, 가언명령은 되게 현실적이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영어로 보면 if절이야. 만약에 뭐뭐 한다면. 대표적인 게 이거죠. 너 사형제 찬성하니 반대하니? 그러면 찬성 반대를 뭐에 비춰보는 거야? 가정을 하는 거야. 만약에 그것이 좋은 결과를 또는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난 찬성이야.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행복을 감소시킨다면 난 반대야. 조건에 따라 바뀌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 바뀌는 거. 조건이 있는 거. 공익이 증진된다면 난 찬성해요. 이게 대표적인 게 공리주의죠. 공리주의랑 칸트는 이 면에서 반대인 거야. 사실은 공리주의는 결과거든. 근데 칸트는 오직 동기죠. 칸트는 동기만 보는 거야. 그치? 뭐 어쨌든 이 정언명령의 형식을 따르는데 이 정언명령의 형식이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형태를 띠게 됐다는 걸 검토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옳은지 어떻게 검토한다? 조건이 있냐 없냐. 조건이 있으면 안 돼. 조건에 따라 변하면 변덕스러운 거니까. 법칙은 늘 거기 있어야 돼.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 근데 어떤 것이 무조건적으로 온 거야? 인격주의를 따른대. 이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칸트는 인격을 또는 인간을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만이 아니라 뭐로도 대우하라?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우하라.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인격주의예요. 칸트의 대우하시오. 이렇게 명령하죠. 이게 이제 최고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돈 버는 거, 쾌락을 증진시키는 거 있죠. 그 자체는 인격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즉 행복이 최종 목적이면 인격을 수단시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언제나 인격이 최고 위에. 즉 이거는 인격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야. 언제나 인격을 최고의 목적으로 대우하라. 수단으로만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소리죠. 이 인격주의 형식이고, 또 하나는 도덕의 법칙은 당연히 나 혼자만 옳으면 안 되니까 이거 보편주의라고 하죠. 우리 모두에게 통용되는 걸 보편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칸트는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너의 의지의 준칙이, 너의 의지, 너가 하려고 하는, 이거는 일단 개인적인 측면이죠. 너의 의지의 준칙,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거. 이것이 늘 법칙은 아니야. 왜? 나한테만 옳고 다른 사람한테 옳지 않으면 보편적이지 않죠?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어디서나 제3자, 다른 사람 모두에게 보편 타당한지, 즉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도 옳은지. 쉽게 말해서 그건 뭐예요?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죠. 나한테만 옳으면 법칙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개인의 준칙은 될 수 있죠. 즉 나 혼자 따를 수 있는 거는 법칙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보편주의 형식이야. 그래서 너의 의지의 준칙이 타인에게, 제3자에게, 다른 사람, 즉 모두에게 보편 타당한지 검토하라. 보편 타당하게 행해하라. 나 혼자만 옳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칸트의 형식이죠. 보통 다 이게 나와요. 칸트 얘기는 다 이게 나오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칸트를 한번 우리가 문제를 적용해보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러면 되겠죠. 자,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한번 선택지를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자, 간단하게 이거 한번 답해 봅시다. 자, 칸트는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라고 했다. 맞죠? 칸트는 인격을 목적으로도 대우하라고 했다. 이게 한 문장이지? 인격을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도 대우하라. 맞죠? 그러면 이건 봐봐. 비슷해 보이지만 뭐가 달라요? 이게 만차가 다르지? 자, 팁이야, 팁. 문장의 팁, 함정을 조심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모든, 항상, 절대로, 뭐 어떤, 뭐 이럴 때 조심하고요. 뭐뭐만 이럴 때도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 함정 파기 좋거든요.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많이 맞거든.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되고 인격을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우하는 거야. 플러스. 근데 목적으로만 대우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이용하지 말라는 건데 착각하면 안 돼. 만약에 인격을 목적으로만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해. 그럼 직원을 뽑아. 직원을 왜 뽑는 거야? 그의 인격을 보고 뽑는 거야? 그의 능력을 보고 일단 뽑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뭐예요? 그치?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야, 서로를. 서로를 좋게 이용하는 건 좋은 거야.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건. 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는 거야? 너가 사장과 직원의 관계일지 몰라. 그건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지? 그죠?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수단으로 본 거야. 하지만 갑질하면 안 돼. 인격을 모독해서 안 돼,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사장이 부하 직원한테 함부로 욕하거나 인격을 모독해. 그거 갑질이죠. 안 되지. 거꾸로 부하 직원이 사장이나 위에 있는 직급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욕하고 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너희들이,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데 인간이 필요할 때 있죠. 필요하다는 게 서로 뭐야? 유용하고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도 뭐야? 인격을 침해하지 말라. 이게 칸트의 얘기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함정인 거야. 이건 조심해야 돼. 의무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한 행위. 근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판단하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동기고 둘 중에 하나는 결과야. 뭐가 결과일까? 여러분 생각해봐. 의무에 일치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일치한다는 거잖아. 이게 결과죠.
근데 이건 시작하는 거잖아. 비롯한다,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건 처음이죠. 이거 처음이잖아, 처음. 그러니까 이건 동기를 말하는 거지. 그럼 칸트는 뭘 기준 잡았어?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기준 잡았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지? 그 자체로 선하지. 이게 뭐야? 생득적으로 주어진 거죠. 선한 의지에 비롯했어. 그치? 이건 동기죠. 즉, 선의지에 비롯한 거, 선의지라는 동기에 따르는 건 항상 옳게 되는 거야. 결과는 무관한데, 이 무관하다는 얘기는 결과가 뭐야? 항상 나쁘다는 거 아니죠.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지. 근데 이걸 뭐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지? 야, 이거 내가 이 옳은 걸 지키면 나 이거 망할 수 있는데? 나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칸트 생각은 뭐야? 그래도 올바른 행위를 하라는 거야. 유학이랑 좀 비슷하죠? 유학의 살신성인가 비슷하지? 자, 어쨌든 요거까지 맞고요. 또 이거 봐봐. 좋은 결과야? 즉, 이 얘기는 뭐야? 뭐 의무에 일치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결과가 좋지만 그게 뭐야?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동기가 옳지 않으면. 그죠? 이것도 맞는 거지. 자, 평가원에서는 주로 뭐 이 정도? 요 정도를 좀 내고요. 요 표현은 3번은요. 그냥 조심하라고 준 거야. 평가원이 저렇게 치사하게 문제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칸트는 이제 정리가 됐는데, 자, 봐봐요. 칸트의 선배들이 있죠. 그게 이제 자연법 사상인데, 고대 그리스의 이성주의자들, 그 다음에 중세의 기독교 철학, 이런 것들이 칸트의 의무론과 비슷해. 왜? 이성이 타고났죠. 그걸 신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대 사람들은. 그걸 자연의 신이 줬다고 생각하면 고대 그리스가 되는 거고, 그게 자연은 신이 아니고 자연을 창조한 진짜 신이 하나님이야. 그 유일신, 창조주가 줬다고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가 되는 거지. 자, 평가원에서는 이걸 수능에 낸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이니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일단 칸트서부터 정리할게요. 자, 칸트 종합. 도덕적 판단은 경향성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경향성. 칸트는 이게 뭐야? 본능이라고 생각해. 본능 또는 막 변하는 거. 이걸 가변적이다? 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경향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아니면 그 사회의 관습이기 때문에 하는 거, 또는 뭐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칸트가 볼 때는 좀 위험한 거야.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뭘 따르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적인 명령, 실천 이성이 명령하는데 뭐 선의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야?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야. 원래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것은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올바르기 때문에 따르는 거야. 그치? 옳기 때문에. 다 요거죠. 또 도덕법칙은 뭐와 무관하다? 칸트는 결과와 무관하다. 그래야지 뭐예요? 보편성을 지닐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간을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도 대우하라. 이게 인격주의.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오죠.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를 의식하기 때문에 정언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의미한다. 정언명령은 보편화 정시. 이거는 뭐야? 개인적으로랑 올바로 산다고 모두에게 옳은 것. 그것만 도덕법칙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칸트는 이 정도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윤사는 요거보다 조금 세게 냅니다. 윤사는 요거보다 조금 이론적으로 디테일하고 좀 세밀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생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알면 무난하게 어떻게 이해하고 풀 수 있게 문제를 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칸트 있죠. 칸트의 의무론과 뭐의 차이점? 고대 또는 기독교니까 중세, 전 근대의 의무론. 차이점을 짚어보고 갈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고대 중세의 의무론은 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냐면,
자연법 사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건 뭐야? 자연의 법칙이지. 근데 이게 서양에선 이성과 자연의 법칙은 동요로 쓰였어. 뭐라고 해요?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칸트와 다르게 이 고대 사람들은 누굴 믿었어? 신이 준 거야. 신을 믿은 거죠. 신이 부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신이 부여한 누구에게? 인간에게 준 거야. 그렇게 창조한 거야, 신이.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존재는 뭐야? 있다면 실수하면 돼, 안 돼? 실수하면 신이 아니지, 그거는. 그건 인간이지. 신은 실수 안 할 거라, 만약에 신이 있다고 가정하면 신은 완벽해야 되잖아. 퍼펙트하다고. 신은 완벽하니까 신이 인간에게 이걸 줬단 말이야. 자연적 경향성을. 그러면 이것도 뭐야? 완벽해야겠죠. 그치? 신이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스스로 수립한 또는 선의지가 지향하는 그걸 따르라고 그랬거든? 그걸 판단하는 걸로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도덕의 세 가지 법칙이 세 가지 형식이잖아. 정언적인지 인격적인지 보편적인지 스스로 그걸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거든. 근데 이 고대 자연법 사상가들은 신이 줬기 때문에 즉 뭐가 이 자연의 법칙의 일부인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자연적 성향. 이 자연적 성향은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이죠. 인간은 이성도 있지만 인간은 욕망도 있고 식욕, 성욕 이런 거죠. 그치? 근데 이성에 따라서 또는 이게 신이 준 거니까 이걸 적절히 절제하면 적절히 절제하는 거. 이걸 다 신이 준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선을 지향하고 악을 피하라. 항상 선을 향해 그걸 다 뭐야? 신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대 자연법 사상가들은 이 자연의 법칙 또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의 성향 이퀄 뭐야? 도덕 법칙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칸트는 뭐야? 칸트는 신의 얘기를 안 하죠. 근대니까 신과 독립해. 칸트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연법칙이 아니라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자연적 경향성이 그래서 칸트가 아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안 내서 그렇죠? 스스로 수립한 이게 자율성이지. 뭘 따라라? 도덕의 법칙을 따라라. 이거 칸트예요. 즉 자연적 성향,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적 성향이 도덕의 법칙이냐 아니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 문제죠. 자, 평가 문제지만 아직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자, 한번 봐봐. 인간에겐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 이거 본성이지. 선으로 향한 성향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선천적인 어떤 성향이 있어. 근데 그거 누가 준 거야? 신이 줬네? 신이 인간에게 부여했네? 그러니까 완벽하겠지. 즉, 이거 자연법 사상인 거예요. 자연법 사상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볼게요. 나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을 계산해요. 이거는 뭐예요? 공리주의지. 최대에서 최대 행복. 이상적인 대화, 담화, 담론. 뭐 뒷담화 할 때 그 담화야. 그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 합의를 중시했네. 민주적 합의. 근데 결과를 고려하니까 칸트는 아니죠. 사실은 이건 누구예요? 공론장의 절차를 통한 그 결과가 정당해요. 공론장의 절차. 서로 대화의 절차가 정당해야 돼요. 하버마스지 사실은. 하버마스의 담론의 윤리, 다른 말로 공론장의 윤리인데 확실한 건 뭐야? 음으로는 칸트든 누구든, 칸트든 아니면 기독교든 음으로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죽어도 옳은 걸 해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가거나 그래야지 인격자가 되는 거야. 음으로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죠.
그지? 음으로는 처음이 중요한 거야. 처음. 처음처럼. 최대다수 최대행복. 이건 공유주의죠. 인간이 갖는 자기 보존의 자연적 성향을 고려하세요. 칸트는 돼, 안 돼? 칸트는 안 돼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신이 준 거니까. 이거 누가 준 거야? 신이. 행복하라고 준 거야.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라고. 이걸 다 내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게 자연법 사상이지. 그치? 칸트는 안 돼. 이게 칸트는 아니에요. 이 사람의 답은 이거죠. 그럼 5번은 누구야? 자연법의 원리가 아니라 스스로 수립한 도덕의 법칙. 이게 칸트지. 요거는 칸트가 되겠죠. 그치? 뭐 이 정도 문제가 평가원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학생들에게. 이 정도 문제는 좀 알고 있으라고. 하지만 수능에는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야. 칸트를 정리하고 자연법 사상은 뭐야? 그냥 참고적으로 아는 거야. 딱 하나만. 칸트에게 자연적 경향성은 그건 뭐야? 그 자체가 도덕은 아니야. 도덕 법칙은 아니야. 하지만 고대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걸 하나님이 준 거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준 그 자연의 성향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칸트 윤리학의 특징이 뭐냐면,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인간 소외 현상을 해결하는 데는 칸트의 인격주의가 뭐야?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죠. 하지만 환경 파괴에 대한 것은 칸트가 좀 약해. 그래서 현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나스라는 사상가가 칸트의 윤리학을 리모델링했어. 그래서 그 요나스의 책임의 윤리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필수적으로 꼭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현대 사상가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요나스의 뭘 배운다? 이제 책임의 윤리를 또 점검하고 넘어갈 거야. 되게 중요해.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 어렵게는 안 나와요. 책임. 뭐 의무랑 책임이랑 비슷하죠? 요나스는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칸트의 의무론을, 칸트의 뭐를 반드시 해야 돼. 조건 없어. 무조건 해야 돼. 칸트의 정언명령을 현대에 맞춰서 어떻게 했다? 리모델링 했다. 더 확장한 거죠. 더 키운 거죠. 튼튼하게. 넓히고 키웠어. 이게 요나스라는 사람이 책임의 윤리예요. 그러면 이 정언명령을 계승했다는 건 뭐예요? 요나스도. 그래서 칸트의 의무론을 무조건적인 명령을 의무를 계승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근데 요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뭐가 있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게 도덕의 기준이 되는 거야, 칸트에게는. 요나스에게는. 인간에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곧 이성이죠. 즉, 과거에 이성이 있다는 건 권리였어. 인간이 이성이 없는 존재 함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래서 환경이 파괴됐잖아. 그러니까 요나스는 뭐라 그런 거야? 현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이성을 권리로만 봐서는 안 돼. 오히려 그걸 뭐야? 의무로 생각해야 돼.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돼. 즉,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책임져야만 한다. 한다는 의무를 끌어낸 거죠. 이 능력에서 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 또는 당위를 끌어낸 거지. 그러면 봐봐.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인간밖에 없죠? 이성을 지닌 존재는. 그럼 환경을 보호한다라든지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주체는 인간밖에 없는데 그 대상이 뭐야? 인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좀 확대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나 볼게요. 어떤 특징? 요나스의 특징, 요나스의 책임의 윤리의 특징.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누구랑 비교한다? 칸트랑 비교해보자. 이게 효과적이거든. 칸트와 비교해서. 칸트는요, 인간이 인간만을 책임지면 되는 거야. 적어도 칸트는 인간만을
목적으로도 대우하는 거야.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치? 책임의 주체도 인간이고 도덕적 의무의 대상도 인간이야. 근데 이래서는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도 포함하지만 자연의 존재들 자연 전체도 우리는 뭐야? 더 이상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멸종하겠죠?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거야.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거죠. 그치? 자연 전체로 확장했죠. 그러니까 칸트가 인간 중심주의라면 이 요나스 같은 사람들은 뭐야? 생태학에 더 가깝겠지. 요나스는 그래서 생태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요나스. 자연 전체도 뭐야? 목적으로 대우하는 거죠. 자연의 존재들도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 다음에 또 요나스는 요거죠. 칸트는 동기만 책임진대잖아. 결과와 무관하잖아. 그치? 결과와 무관한데 요나스는 뭐라고 해요? 칸트 때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힘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인간이 핵전쟁을 알리는 버튼을 잘못 누르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방사능 피해 때문에. 그치?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한 건 역설적으로 인간이 뭐예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즉 이제는 동기만 생각하고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되돌릴 수 없는 공포. 그치? 공포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했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과에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또 넓혔죠? 근데 이 결과에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인과관계가 멀쩡한 거, 예측 가능한 거. 즉,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다. 수증기로 변한다. 이런 거 예측 가능하지? 그 예측 가능한 결과는 당연히 책임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측하지 않은 거 있죠. 내가 예측대로 안 되는 거. 예측 불가능한 거. 이거는 책임질까 안 질까? 선생님 예측할 수 없는 거 어떻게 책임져요? 아우 요나스는 이것도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예측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간접적인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진이 날 걸 대비해서 진도 7에 맞춰서 건물을 졌어. 근데 바다에서 쓰나미가 덮쳐서 무너뜨려. 그건 예측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야. 늦었잖아. 이미 그런 결과가 발생하면 다 망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더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미래는 정확히 예측되지 않거든. 그치? 그래서 그것보다 더 조심하는 거야. 그걸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했죠. 이건 뭐야?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포, 그 최악을 가정하는 거야. 공포의 발견. 이 요나스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새로운 윤리학은 이 공포에 기반해야 돼. 윤리학자들이 이런 걸 해줘야죠. 다른 사람들은 다 과학기술 좋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좋은 점도 있으니까. 좋은 점이 많지.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돌릴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 저 공포를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누가 얘기해줘야 돼? 윤리학자가 해줘야 돼. 윤리학자도 좋다. 그러면 윤리학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정도가 이제 요나스의 책임의 윤리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도 또 이제 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짧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검토하는 거야. 요나스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 책임을 강조했다. 맞아, 틀려? 틀려요. 상호 책임, 서로 책임지는 거잖아. 책임진다는 건 뭐야? 인간은 이성이 있지만 자연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요나스는 이걸 이렇게 비유했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책임지듯이 요나스가 말하는 인간이 자연에 대한 책임은 또는 인간에 대한 책임 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특히 인간이 이 자연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생기거든. 일방적이야.
이거는 일방적인 책임이 되는 거야. 누구? 자연과 미래. 근데 이 미래는 당연히 후손들이겠죠. 거꾸로의 책임은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너무 어리고 아예 이성이 없고 안 되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지? 요나스는 자연을 목적으로만 대우하라고 했다. 뭐뭐만 하면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연을 목적으로만 대우하면 어떻게 될까? 우린 자연을 활용할 수 없게 되지.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지? 이 만자가 틀린 거야, 만자. 목적으로 대우하라 했다. 그럼 답인데 만자를 붙이면 말이 바뀌거든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목적으로도 대우하라 그랬지. 요거는 틀린 거야. 요나스는 예견할 수 있는 결과, 즉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이 결과를 뭐예요? 책임지라고 했죠. 칸트라는 게 다른 점이죠. 그러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만 여기에 국한해서 요건 아니지. 요거는 뭐예요? 요건 틀려. 요것도 만자지. 요 만자가 틀린 거야. 같은 문장이지만 만자가 하나 들어가면 완전히 문장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만자, 뭐든 항상 절대로 요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뭐뭐만 할 때 항상 조심해. 즉 답을 너무 빨리 답하지 말고요. 그건 남겨도 뭐 세모표 같은 거 이렇게 물음표 같은 거 또는 세모표 같은 거 이 정도만 이렇게 비워놨어도 틀리진 않거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적용해서.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지구상에서 우리 모두가 몰락하지 않으려면, 뭐 멸종하지 않으려면, 이 우리는 인간이겠네? 탐욕스러운 권력을, 우리의 탐욕, 인간의 탐욕스러운 권력. 뭐 자연을 너무 파괴하고 정복했잖아. 그죠? 이걸 억제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 없는 피조물, 말 없는 피조물은 뭐야? 인간은 말하니까. 말 열나 많지. 거짓말도 잘하고. 말 없는 피조물은 인간 외에 자연을 말한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명령을 했네.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이게 칸트랑 다르죠? 결과, 지구상에서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과 조화될 수 있도록, 즉 미래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하라. 명령했지? 이것도 이제 정언 명령인데 칸트랑 다른 거죠. 일단 뭐 있어? 결과, 미래. 그치? 지구 전체, 자연. 이게 이제 칸트랑 다른 점이죠. 요거는 똑같지. 무조건적인 명령.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답해 볼게요. 기억. 인간과 자연은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서로? 아까 상호 책임. 틀렸죠? 일방적. 미래 세대와 전 지구적 범위로 책임을 확대한다. 리모델링. 오케이. 도덕 판단에서 도구적 가치가 아니야. 도구적 가치는 뭐야? 유용성, 효율성. 이건 공유주의가 좋아하는 거죠. 정언적인 명령을 중시한다. 이건 뭐야? 칸트랑도 공통점이지? 이게 음모론이지. 음모론의 핵심. 오케이. 이거 맞아요. 이 정언 명령을 어떻게 확장했으니까. 리모델링 했으니까. 칸트를 리모델링. 인간은 자연에서 간접적 의무. 자, 요거 봐봐. 이게 어떤 뜻일까? 환경과 윤리에서 저게 나오는데 칸트가 의무를 직접적 의무와 간접적 의무로 구별해요. 그지? 근데 요 용어를 모르면 너 누구니? 이거 비워놓는 게 좋죠. 일단 리를 제끼고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건 뭐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코드를 꼽으면 전기가 들어온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만 국한해서 이게 틀렸지.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야? 그치, 간접적인 결과, 예측하지 않은 거, 내 의도가 아닌 거,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그건 늦은 거야.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야? 예측하지 못하는 거. 미래 자체는 원래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어. 정확하게 대비할 수는 있는 거죠. 그치? 불확실한 미래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네요. 선생님, 그럼 이 리을은 어떻게 해요? 자, 봐봐. 환경과를 위해서 자세히 나올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외워둡시다. 칸트가 말하기를 의무를 둘로 나눴어요. 이거. 참고적으로 직접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목적으로도
대우하는 거야. 존중하는 거죠. 근데 간접적 의무라는 것은 수단으로서 조심하는 거야. 이건 수단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면 칸트의 경우는 그런 거야. 인간에 대해서는 직접적 의무,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성이 없는 존재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나의 도덕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자동차를 타는데 자동차를 갈고 닦고 오일 갈아주고 타이어 갈아주는 건 뭐야? 자동차 그 자체가 존엄하기 때문이 아니야. 그 자동차를 내가 타고 다니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를 아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안전을 위한 거는 나를 위해선 이건 직접적 의무고 자동차를 보호하는 건 간접적 의무지. 수단으로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게 환경관리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 선생님 요거 기왕에 공부하니까 어떻게 슬쩍 한번 물어본 거예요. 요거. 인간은 자연에서 간접적 의무, 즉 인간은 자연을 수단으로서 보호한다. 이 뜻이거든. 이건 칸트 거죠. 그럼 요나스라면 어떻게? 목적으로도 대우한다 그랬으니까 직접적 의무로 바꿔줘야죠. 요나스는 자연을 목적으로 대우해서 직접적인 의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것도 틀린 거예요. 선생님 저는 요걸 몰라서 비워놨는데 훌륭합니다. 그러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수능은 답을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때요? 우리가 의무론을 칸트서부터 시작해서 자연법, 요나스 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 칸트랑 요나스고요. 자연법 사상은 딱 한 가지. 자연적 경향성을 도덕의 법칙으로 삼으면 칸트가 아니라 그건 자연법 사상이다. 그 사람도 어떻게 찾아? 신이 줬다라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신은 완벽한 존재니까 당연히 그게 도덕 법칙과 일치할 거라고 생각한 게 고대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죠. 미안. 소리가 아주 그냥 빽 하고 났네요. 미안. 자, 이렇게 지우고요. 자, 이제 칸트와 쌍벽을 이루는 누가 있어요? 이제 공리주의가 있는데, 공리주의는 의외로 쉽게 내요. 공리주의는. 생윤에서는. 그치? 공리주의의 기본 특징만 좀 알면 쉽게 풀 수 있게 주니까. 자, 한번 볼게요. 공리주의는 근대 벤담이 만들었어요. 공리주의의 창시자. 그럼 칸트랑 다른 점은 이게 이제 극적으로 차이가 있지. 칸트는 오직 동기죠. 공리주의는 동기를 안 봐. 결과주의야. 오직 결과만 보는 거야. 좋은 결과. 그래서 결과주의라고 하죠. 어떤 결과? 좋은 결과? 그러면 공리주의의 기본 특징을 볼게요. 공통된 특징. 공리주의는 이런 공통 특징이 있죠. 일단 쾌락주의라는 특징이 있어요. 쾌락주의는 뭘 쾌락주의라고 그래? 쾌락을 목적으로 추구하죠. 즉 다른 말로 뭐가 선이야? 쾌락이 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가 악이야? 쾌락과 반대. 고통이 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쾌락주의라고 하지. 그지? 쾌락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고대 쾌락주의가 있어서 에피쿠로스라고. 죽음과 윤리에 가끔 나오죠. 근데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증진시키다가 고통도 증진되니까 반대로 어떻게?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쾌락,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라고 그랬거든. 모든 쾌락을 추구해서는 오히려 고통이 더 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개인적인 쾌락은 결국 개개인의 쾌락이 다 합쳐진 게 사회 전체의 쾌락이라고 본 거야. 1 더하기 1이 2듯이 되게 단순하게. 꼭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공리주의는. 그래서 이런 거죠. 개인의 이익의 합은, 개인들의 이익의 합은 사회 전체야.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그런 거예요. 개인의 이익의 합,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거. 요걸 추구했어요. 요걸. 즉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어떻게 같이 생각하는 거죠.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리라는 뜻은 공공의 이익 증진시킨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보면 되죠. 요게. 그래서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그렇다고 이거 어떤 친구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착각하는데 아니야. 공짜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야. 개인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즉,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자유주의, 개인주의에서 시작한 거야. 다만 조금 더 똑똑하게 생각한다고 그럴까? 나만 잘 산다고 내 행복이 다 커지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망하면 나는 같이 망할 확률이 높겠죠. 그치? 즉 대한민국이 같이 커지고 나의 이익이 같이 커진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공유주의는 이렇게 말하죠. 최대 다수의 무슨 행복? 최대 이익, 최대 행복. 이걸 뭐야? 도덕의 목표로 삼는 거야. 도덕의 목적으로 삼는 거죠. 요게 공유주의 도덕의 공식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일단 벤담이 있어요. 벤담. 벤담은 쾌락은 오직 한 종류의 쾌락이 있어. 쾌락은 다 뭐야? 뭘로 환산된다? 양이 많고 적음. 양의 많고 적음의 차이예요. 양으로 계산된다. 그 양이 큰 게 더 좋은 쾌락인 거야. 약간 단순하죠? 이걸 양적 공유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개인의 인격 또는 소수자의 이익들이 어떻게, 권리가,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서 같은 공유주의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작격이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이 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은 뭐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 종류의 쾌락이 있어. 뭐예요? 좀 더 질적으로 높은 쾌락, 고상한 쾌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지. 그러면 이 고상한 쾌락이라는 건 결국 뭐야? 민주적인 가치, 인격적인 가치. 그래서 인격적 공유주의라고 하는데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돈, 행복 이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덧붙인 거죠. 그래서 그 고상한 쾌락에 해당되는 거, 요거. 이거는 이기적 쾌락보다는 이타적인 쾌락이 더 고상할 거고, 물질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이 더 고상하다고. 밀은 생각했어. 밀의 생각이지. 선생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상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밀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 배부른 바보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또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낫다. 선생님, 저는 이 있습니다. 왜? 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게 더 좋지. 하지만 그걸 비유한 거잖아. 또 이렇게도 하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낫다. 자, 어쨌든 쾌락을 뭐예요? 격을 달게 한 거야. 좀 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양인 거야. 양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더 고상한 쾌락, 그 질을 먼저 하고요. 질을 먼저 선택하고요. 질적인 쾌락을. 그 다음에 뭐야? 양을 따지자는 얘기죠. 벤담과 생각이 달라. 이 미래 생각. 그러면 그 고상한지 안 고상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두 종류의 쾌락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당연히 뭐야? 좀 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그건 미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치?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거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누구나. 선생님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요 정도로 공유주의가 나오는데요. 가끔 이제 공유주의에서 이런 거 나오지. 이 사람들은 다 근대거든요. 근대. 즉 어느 것이 더 고상한지 더 유용한 행인지를 너가 선택해. 너가 직접 선택해. 직접 계산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쾌락은. 근데 쾌락은 잘 계산이 안 되거든요. 왜? 일종의 주관적인 거야.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사이다가 더 맛있다고 그래. 음료수가. 누가 더 맛있는 거야? 그지? 비교하기 좀 어렵죠? 불이 났어.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게 좋죠. 재산 피해가 적고. 하지만 어떻게 행해야지 이 화재에서부터 유용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바로 계산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근대 뭐예요? 이 근대 윤리학들은 다 추상적이야. 칸트도 그렇고. 잘 안 돼, 실천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에 등장한 게 뭐야? 미리 계산해 놓은 거. 현대는 유용한 규칙들을, 그죠? 더 이익이 되는 규칙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누가 만들어? 여러 가지 경험을 종합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는 거지. 불 났을 때 어떻게 해요? 화재 전문가들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유용한 규칙을 따르는 거야. 이걸 먼저 결정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외웠다가 따르는 거야. 그러면 실천이 좀 용이하겠죠. 우리가 하는 방식이지. 그지? 뭐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숨을 못 쉴 때 어떻게 체했을 때 어떻게 우리 이미 다 많이 알고 있죠. 규칙을 정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야, 생초보들에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보는 숙제를 내주는 거야. 그러면 니네들이 한번 알아서 끓여봐하고 재료를 제공해. 그럼 다 망치겠지 사실은. 그죠? 근데 요게 행위공유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근대공유주의라면 현대 규칙공유주의는 이런 거야. 자, 재료를 주고 뭐까지 같이 줘? 매뉴얼, 레시피를 주는 거야. 백 선생의 레시피. 뭐 설탕 많이 넣어야겠네. 가끔은 라면 스프도 넣고. 자, 그대로 끓여봐요. 그러면 나는 내가 계산한 건 아니지만 이 전문가들의 레시피대로 어떻게 끓이면 먹을만 하거든. 맛있거든. 그 레시피가 바로 뭐야? 이 규칙공유주의죠. 쉽지? 이게 더 쉬운데 평가원에서는 잘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평가원은 공유주의는 그냥 기본 원리 위주로 냅니다. 밀도 잘 안 내고요. 그냥 기본 원리로 많이 나오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결과를 중시한다는 거. 뭐 이 정도. 자, 어이구. 먼저 성급하게 먼저 나왔네. 자,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나는 최대 유용성, 이거 뭐야? 최대에서 최대 행복. 그 행위, 규칙이네? 최대 유용성을 산출, 요걸 보니까 칸트는 아니야. 이건 공리주의거든. 근데 그런 행위를 뭐야? 규칙을 먼저 정한대. 미리. 선정. 미리 결정. 그리고 이걸 따른대. 그러니까 얘는 현대 규칙 공리주의네. 그쵸? 근데 을이 아니랬어. 아니야. 그럼 칸트인가? 그랬더니 나는 개별적인 행위래. 규칙이 아니라 쾌락과 전체의 값 따라서 행위를 평가돼야 된대. 개별적 행위를 중시하네? 규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의 공유주의죠. 행위를 중시해. 각각이 선택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끓여봐. 네가 계산해야 돼. 즉 이건 근대의 공유주의죠. 벤담이나 밀이나. 그랬더니 그렇다면 얘가 규칙 공유주의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반문했지. 야,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래?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얘가 해야 돼, 말아야 돼를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계산해 봐야 돼. 이게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규칙 공유주의는. 야, 그게 계산이 잘 안 된다는 거. 그걸 왜 모르고 있니? 직접 그 상황에서 계산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 즉, 그래서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 너 왜 모르니? 이렇게 반문해야 되겠죠? 보고 봐봐. 거짓말을 평가하는데 유용성에 준해서 간과한다 그랬는데 둘 다 중요시해. 둘 다 공유주의니까. 유용성은. 그죠? 실천주의 세운 도덕. 이건 칸트야. 칸트가 할 소리야. 유용성이 이미 검증된 규칙에 거짓말은 이미 검증된 규칙에 위배됨을 강조하고 있다. 얘는 뭐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죠? 약간 애매하지만 헷갈리니까 넘어가고. 그 자체로 옳은 행위, 그 자체로. 이거 결과 안 본 거지? 이건 동기잖아, 동기. 그 자체로 옳은 거. 이건 칸트가 할 소리죠. 자, 너는 거짓말이 나올 유용성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걸 모르고 있어. 이게 뭐야? 규칙 공유주의 할 소리네. 답은 5번인데 답은 찾았죠? 이게 답이야, 얘가. 그럼 3번은요? 왜 헷갈릴까? 이런 거지. 거짓말은 유용성이 이미 검증된 규칙에 위배됨을, 이 얘기는 뭐야? 규칙 공유주의 할 소리죠. 뭐라고? 규칙 공유주의가 이 규칙을, 유용성에 관한 규칙을 강조하겠죠. 행위 공유주의가 아니죠. 그지?
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이거는 예전에 윤사 문제인데 윤리와 사상. 실제로 규칙 공유주의가 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 이 정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야? 현대에 등장하는 몇 명의 윤리학, 덕윤리, 배려윤리, 그 다음에 공동자의 윤리까지. 그렇게 정리하면 생윤에서 내내 나올 수 있는 서양 윤리는 대부분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빠르게 한번 해볼게. 좀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가 쉽기 때문에 요번에 하는 김에 어떻게 쫙 하는 거야? 잠깐. 이게 떨어져가지고 자꾸 떨어지네요. 뭐가? 오, 지우개가. 우리 기억에서 지워질까 봐 그런가? 기억에서 안 지워집니다. 우리 반복할 거니까 문제도 풀어볼 거고. 자, 깨끗하게 칠판을 지우고요. 자, 현대에 그러면 등장하는 게 뭐다? 덕과 배려윤리야. 앞에 현대를 붙여줍시다. 현대, 덕윤리와 배려윤리가 있는데 이 배려윤리는 이제 교과서가 이제 개편되면서 성과 사랑의 윤리 있죠. 양성평등주의. 거기 그쪽으로 좀 옮겨갔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비슷한 시대에 등장한 현대 윤리학의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설명합니다. 덕과 배려윤리는 근대의 문제점,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거예요. 덕과 배려윤리는. 근데 근대의 문제점은 결국 이런 거였죠. 지나치게 뭐를? 개인의 이성만 강조한 거야. 그리고 개인을 이성만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대표적으로 인간 소외 현상 같은 게 만들어지죠. 요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 개인을, 인격을 중시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면도 있지만 인간 소외 현상이라는 게 어떻게 점점 심화되니까 현대의 덕과 배려윤리학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중시하다는 얘기를 첨가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공동체를 중시한다고 하죠. 개인을 무시하지 않아 현대는. 개인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야.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지녔고 이성이 되게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인간은 어떤 존재보다 풍부한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서로 공유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도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성은 오늘날 인간보다 뭐야?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만의 특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이성보다는 그 감정에 관한 것이 인간만의 특징일 수 있죠. 시대가 변하니까 요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본 거야. 그래서 요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감정도 중시한다. 근데 봐요. 이 감정은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감정이겠지.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뭐야? 공감 능력을 중시한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현대 윤리학의 특징. 공감하는 사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우리는 소셜 패스 또는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그치? 진짜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또 뭘 중요하냐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걸 칸트나 벤덤이나 다 추상적 원리를 중시했다고 해요. 추상적인 원리 또는 이론. 원리가 아닌 원리보다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간에 관계됐고 구체적으로 공감하고 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왜 도둑질을 했고 이 구체적인 맥락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거 교수들이 좋아하는 말이야. 출제자들이.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 맥락, 공감 이 두 가지 나오면 어떻게 돼? 아, 덕과 배려윤리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외워버리는 게 또 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이거죠. 덕윤리는요. 덕윤리만의 차이점. 덕윤리의 특징만의 특징. 도덕의 기준이 어떤 이론이 아닌 사람에게 있어요. 행위자. 즉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기준 잡는 거야. 행위자. 액션보다는 어떤 액션에 관한 것보다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에이전트.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뭐야?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죠. 덕을 갖춘 사람이라서 이런 표현을 쓰죠. 덕이 있는 사람, 유덕자, 사람 이름 같이 덕자. 선생님 저희 고모 이름이에요.
덕자, 유덕자, 덕을 갖췄다는 거죠. 행위자, 에이전트. 요게 덕윤리만의 특징이야. 그래서 위인전을 읽는 게 덕윤리를 공부하는 거고, 역사 속의 위인전들, 충무공, 이순신, 세종대왕, 광화문의 동상까지 왜 세워놔? 예수님 석가모니 왜 세워놔? 그걸 기준 잡는 거야. 그들의 생애, 그들이 역사 속에 기록됐던 어떤 행위들, 그걸 어떻게 해요? 행했던 그 사람 자체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모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따라하는 거야. 그죠? 이게 덕윤리만의 특징. 그러면 배려윤리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배려윤리는 여성성을 강조해요. 여성성인데 그 중에서도 엄마. 우리 모두 다 엄마의 자식들이죠. 아무리 위대한 영웅들도 다 엄마한테 태어난 게 공통점이죠. 이 여성성, 다른 말로 이 모성애가 가장 원천적인 건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향한 그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배려, 일방적인 그 돌봄, 케어. 그죠? ethics of care, 배려의 윤리.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케어하는 거. 이거야말로 모든 도덕의 도덕의 원천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성뿐만 아니라 요거 있죠, 요거 공감하는 이 능력, 이 배려하는 능력. 이 배려의 방식은 남자보다는 여성이 뛰어나고, 여성의 이러한 다른 방식, 이거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죠?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 이건 열등하다기보다는 뭐예요? 다른 거다, 다른 방식이다, 다른 목소리. 이걸 다른 목소리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남성 중심의 윤리학, 즉 이성적인 방법보다 이게 우월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이건 뭐야? 이성과 보완적인 관계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된다. 즉 남성의 윤리학과 여성의 윤리학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뭐 이런 거. 자, 올해는 덕윤리가 나올 찬스입니다. 배려윤리도 비슷하니까 같이 공부하는 게 좋죠. 덕과 배려윤리 올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봐요. 자,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근대의 문제점이 뭐예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 인간 소외와 뭐가 있다? 환경 파괴. 환경 파괴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요나스였죠. 우리 배웠지. 근데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덕과 배려윤리가 나타난 거야. 공감의 능력. 얘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를, 그죠?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자, 그 중에 1980년대에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을 부활했는데, 그걸 현대 덕윤리라고 합니다. 그럼 현대 덕윤리는 어떤 이론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행위자, 사람을 중시한다는 거야. 이론보다는 사람을. 그리고 뭐예요? 개인주의적인 이성. 이건 근대가 강조한 거니까. 여기에 뭐예요? 근대에 비해서 공감 능력을 강조한다는 게 이 덕윤리의 특징이다. 자, 문장을 볼게요. 어떤 규칙을 준수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건 근대가 강조한 거예요. 칸트나 벤담이. 공리주의 또는 선의지.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윤리학의 뭐야? 핵심을 방향전하는 거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론을 배우기보다는 동서고금의 공동선을 실천한, 동서고금의 공동선을 실천한 어떤 모범적인 인물들의 얘기를 많이 알아듣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이 기독교 예수님, 석가모니, 뭐 공자,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이 엄마나 아빠여도 되고요, 내 친구여도 되고요. 누군가를 존경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도덕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오늘날 윤리 연구자들은 얘기하죠.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어떻게 무너질 가능성이 큰 거야. 일탈할 가능성이 큰 거고. 그죠? 너무 어릴 때는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때는 콩쥐팥쥐 그런 뭐예요? 동화를 들려주는 거죠. 좀 잘하면 위인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치? 자, 요게 현대 덕윤리의 특징. 자, 그러면 배려윤리의 특징은 뭘까요? 자, 배려윤리는 두 명의
대표적인 여성학자가 있어요. 길리건의 다른 목소리. 나딩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요. 이걸 막 연구해. 뭐 스토리는 지우고요. 남성 중심의 justice, 정의의 윤리학. 다른 말로 이성 중심의 윤리학은 인간 소외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킨다고 본 거야. 인공지능 같으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감하는 게 있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걸까? 자식이 잘못하면 아빠는 너 왜 그랬어? 하는데 엄마는 착 아빠를 밀고 아이를 어떻게? 괜찮아. 무슨 뭐 오은영 박사인가 있잖아. 괜찮아. 뭐 이렇게. 그 아이도 알아 잘못한 거는 머리로는. 하지만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먼저 릴렉스. 배려해 주는 거야. 케어해 주는 거야. 토닥토닥.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그때 어떻게 해요? 서로 공감하는 거죠. 선생님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배려 윤리학이 서양 윤리학에서 제일 최고의 윤리학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야. 물론 덕윤리도 좋아해. 덕윤리도 좋아하지만 뭐 어쨌든 현대 윤리적 활동을 해석해 보면 정의의 윤리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윤리학, 이성 중심의 윤리학.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 중심, 특히 모성애 이 따뜻한 공감 능력. 이게 더해져야 된대요. 이걸 배려라고 했어. 케어. ethics of car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점은 뭐야? 이성보다는 관계성, 이성보다는 공감 이걸 중시한다는 게 뭐예요? 덕과 배려 윤리의 공통점이 되기도 하죠. 덕과 배려 윤리의 차이점은 여성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위인, 성별이 아니라 역사적인 위인 사람을 자체를 강조하면 뭐예요? 유덕자. 그러면 덕윤리라고 보고요. 특히 모성애, 여성성 이걸 강조하면 그때는 배려윤리가 되겠죠. 뭐 그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어떤 문제? 요 문제. 자, 공통점 찾는 거야. 여성의 도덕성, 책임, 보살핌, 배려네. 모성. 이게 모성이 왜 또 나왔지? 자, 상호성을 중심. 그치? 관계, 맥락. 옳고 그른 원칙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 유덕자. 무엇을 해야만 한 것보다 어떤 사람. 덕윤리죠. 공통점. 그치? 이 공감 능력 중시한다. 오케이. 자연법. 이건 자연법 사상이잖아. 기독교. 대표적인 거. 신이 좋습니다. 맥락적인 사고. 오케이. 요거. 이 맥락이라는 말이 나오면 더덕이 아니라 도덕입니다. 더덕 맛있죠? 도덕 규칙을 구성한다. 오케이. 공통점이죠. 구체적인 맥락을 강조하고 이성, 권리, 공정성 이거는 근대 윤리학이야. 근대 칸트 또는 벤담드 이건 근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공감 능력을 더 중시하죠. 도덕 판단의 구체적 상황, 구체적 상황을 중시하는데 이 사람들은 추상적 원리도 근대네. 정언 명령이든 공리주의든 도덕적인 자연스러운 감정.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세 가지 정도가 공통점이 되겠네요. 이 정도면 정리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두둥. 누구 나왔어요? 반드시 한 명 나오는, 반드시 독자적으로 한 번 나오는 공론장애 윤리학 하버마스. 하버마스, 선생님이 하버마스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지금 현재 부족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공론장애야. 그죠? 공론의 그 문화가 좀 부족한데 그게 과연 뭔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버마스라는 사람들의 하버마스의 공론장애 윤리학. 다른 말로 담론의 윤리학이라고도 해요. 담론 대화.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공론장애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담론은 그냥 대화라는 말이거든. 대화를 중시한다. 근데 이 공론은 열렸다는 공개된 토론의 장이란 말인데 열린 토론, 개방적인 토론의 절차라는 내용을 품고 있거든. 그럼 좀 더 어떻게 해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죠. 열린 토론의 절차를 중시하는 하버마스. 일종의 절차 적정이거든요. 자, 이걸 공론장애라고 했는데 하버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론장애 윤리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누가 주도하는 게 아니야. 어떤 규칙들을 정부, 거버먼트죠.
또는 전문가, 전문직이지. 이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래, 공론장은. 이 공론장의 특징. 그럼 누가 주도하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들의 합의, 이걸 통한 절차, 이걸 중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떤 법들을 우리 대부분 정치인들이 정하고 국민한테 알려. 예를 들면 테러 방지법. 테러를 방지하는데 왜 나빠? 근데 막 싸우지. 국민들이 잘 몰라. 왜 저걸 갖고 싸우는지.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건 뭐예요? 그 말은 좋잖아. 근데 왜 싸워? 빨리 통과시키지 않고. 그 내용을 우리는 몰라. 근데 정치인들이 막 싸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정권이 교체됐는데 똑같아. 형태가. 국민들은 몰라.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여. 필리버스터 같은 거 해. 우리 언제까지 이런 걸 봐야 돼, 국민들은. 짜증나죠. 사실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 공론장들이 잘 발달됐죠. 역사가 기니까, 민주주의. 다당제도 있고요. 서로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당제도고 흑백 논리가 좀 아직 강하지. 시대가 바뀌어도 아직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이, 윤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계속 내는 걸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거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이게 만들어질 때가 됐으니까. 자, 시민들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합의를 거치는 거야. 그러면 시민들이 합의하면 어떻게 해? 그때 정부가 그걸 법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올바른 방향이야. 이게 올바른 절차야. 그 관료제처럼 빨리 성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이건 과거의 방식이지. 과거의 방식.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이 올바른 방식. 이게 필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뭐예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떠한 위원회, 이걸 거버먼트라고 해. 거버먼트. 거버넌스가 아니라 거버먼트. 노사정위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노조 측 대표, 회사 측 대표, 정부 측 대표, 필요하면 전문가나 필요하면 시민단체, 필요하면 이들이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아주 오랫동안 토론하는 거야.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시간은. 일방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공론장에서 중시되는 건 빨리빨리, 도구적 이성, 효율적이지. 효율성이라든지 최소 비용 최대 만족, 속도. 이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잘하는 거야? 이거는 공리주의의 특징이죠. 이건 공리주의가 잘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저걸 추구했거든. 대한민국은 저걸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선진국 문턱까지 온 거죠. 초고속 성장을 했지. 대단한 거야. 그거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압축 성장은 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압축해서 발전했거든. 근데 아직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선진국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거죠. 어쨌든 더 이상 이것이 아니라 이제 공론장에서는 의사소통의 이성이 중시됩니다. 이성은 이성인데 도구적 이성이 아니라 민주적 이성. 이건 뭐예요?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이고 속도보다는 뭘 중시하는 거야? 방향을 중시하는 거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론장의 특징. 그리고 이 의사소통의 이성은 시간은 많이 걸리죠. 다수결이 아니에요. 독재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고 모두가 합의하는 거. 즉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거야. 근데 이 만장일치가 모두가 동일시되는 거 아니고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거겠죠. 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당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가불병이라는 정당이 있다 치자. A, B, C는 서로 어떻게 다른 거죠? 공유할 수 없죠? 하지만 요거 봐봐. 갑과 을과 병 모두가 공유하는 이 지점이 있죠. 요걸 먼저 합의한 거죠. 이건 모두가 합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다른 점은 계속 시간을 두고 의견을 좁혀가는 거야. 완전히 이게 하나가 되는 건 독재니까 그건 안 되고 불가능하고. 그치?
요걸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A당, B당, C당 이게 정당이더라도 왜 이걸 못하냐고.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이런 게 있잖아. 국민들은 요걸 보고 싶은 거야. 정치는 협상하는 거고 합의하는 거고 양보하고. 그치? 협상의 예술이라고 하잖아. 우리 잘 못하잖아. 싸우는 것만 보잖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고. 요걸 그래서 공론장애 윤리학을 거버넌스라고도 하고요. 이걸 번역을 뭐라고 해?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완벽한 번역은 안 됐지만 협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협치.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틀린 것은 밀어내지만 다름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거. 서로를 배려하는 거. 서로를 인정하는 거. 자기들만 절대선이라고 추구하는 건 멍청한 거죠. 잘못된 거야. 그거야말로 틀린 거야. 밀도 소수견을 존중해야 되고 하버마스 소수견 존중하는 거야. 누구든. 왜? 우리는 이성은 있지만 그 이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맞죠? 자, 여기에 관한 것들을 바로 한번 어떻게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정부에 의해 제도화된 거다. 아니지, 이건 일방적인 거죠. 이게 아니지, 옛날 방식이죠. 하버마스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토론의 과정. 그렇지, 맞죠? 다수결 아니야. 윤리학에서 다수결은 답이 아니에요. 윤사든 생윤이든. 하버마스의 공정한 토론의 절차. 그래, 일종의 절차 적정이죠. 이것도. 이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는 뭐야? 진리는 아니야. 이거 말장난. 우리가 네모나타고 100명이 지구가 네모나타고 결정했다고 해서 지구가 네모내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즉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합의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 자체는 아니고 우리는 그걸 정당하다 하고 얘기는 하죠. 즉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는 뭐야? 정당하다 또는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있지. 진리 자체는 아니겠죠. 그래서 요건 틀리게 되는 거죠. 요건 마저도. 그래서 요거 봐봐. 정당한 토론의 절차를 거쳤으면 그 결과는 공정하거나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뭐야? 잘못될 수도 있어. 근데 부작용, 틀릴 수도 있어. 왜? 그거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토론을 하는 거죠. 그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하버마스에 관한 공론장애 윤리는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 기출문제는 다 풀어봐야 돼요. 한 줄 한 줄.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충분할 거고요. 그거 다 풀어본 사람은 교육청 정도 문제? 교육청에 하버마스 나온 문제들 있죠? 꼼꼼히 풀어봅니다. 왜냐하면 가끔 틀려.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우리 공부를 해놔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안 풀어봤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자, 볼게요.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주제에 대한 보편적 결론에 도달하려면 공론장이 개방돼야 돼. 다 열려 있어야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진리를 추구하고요. 당당해야 되고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쉬운 말로 얘기해야죠. 뭐 상대방을 막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납득시키려고 뭐 블라블라. 자, 합의 당사자는 자유롭고 평등하다. 누구나 예스지 오늘날. 특히 공론장은 그래야지 토론이 되겠죠. 도구적 이성 강조한다. 아니지. 도구적 이성이 의사소통의 이성이죠. 도구적 이성은 공리주의니까. 이건 아닙니다. 도덕 판단의 이성보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중시한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중시한다. 이거는 뭐야? 덕윤리와 배려윤리의 특징이지.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성이야. 도구적인 이성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이성일 뿐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공리주의고, 이거는 뭐 밀은 그렇게 했죠. 밀은 소수견 존중이 여성이라든지 노동자, 소수견 존중이 약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는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얘기했죠. 이건 밀이지 하버마스가 아닙니다. 하버마스는 요거야. 자연스러운 감정은 공감, 덕과 배려윤리의 특징.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건 환경을 생각하는 요나스의 얘기고요. 이 사람은 여전히 뭐야? 이성 중심이지. 이성 중심은 변함이 없잖아요. 의사소통의 이성이지. 공론장은 정부에서 아니지.
시민이죠. 참여하는 거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참여민주주의. 이거 아닙니다. 이건 관료제라고 봐야죠. 자, 뭐 이 정도? 자, 이 정도까지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입니다. 칸트, 요나스, 이게 의무론이죠. 그 다음에 공유주의 일반, 덕과 배려윤리, 그 다음에 하버마스까지.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던 시간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화이팅!